이번 주 총 금액은 54만 7,900원입니다. 이럴 거면 서점을 살걸. 안녕하세요. 이럴 거면 서점을 살 걸 6번째 시간 문 엽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이선아 PD고요. 돌아가면서 인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리온입니다. 안녕하세요. 임광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태욱입니다. 오늘 컨셉은 힘없게 힘없는 너무 컨셉이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제대로 연출 잘했죠. 너무 잘했는데 끌 것 같아요. 듣다가. 사실 저는 오늘 녹음 전에 화이자 백신을 맞고 왔거든요. 아, 확실히 힘이 좀 없네요. 네. 제가 어제 쉬시라고 오늘 안 해도 된다. 네, 아니라고. 준비해야 된다. 하더니 저렇게 또 힘없는 모습으로 오셨네요. 그래도 또 이렇게 크루 여러분을 보니까 호랑이 기운까지는 아니지만 네, 호랑이 새끼 기운 정도. 적당한 기운. 저희가 좀 아닌 것 힘을 내요. 같아요. 근데 임광현 PD 왜 힘이 없어요? 어젯밤에 네. 체해서 네. 밤새 막 토를 한 3-4번을 하고 나니까 아이고, 너무 힘이 없더라고요. 아이고 어떻게 우리 그래서 오늘 점심에 환자 느낌 좀 내보려고 본죽 가서 죽 먹었어요. 잘하셨어요. 저 원래 죽 진짜 안 좋아하는데. 김리온 대표랑 저랑 둘이 오늘 힘을 좀 네, 내보겠습니다. 그래 보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는 54만 7,900원 쓰셨고요. 그러면 는 건가요? 준 건가요? 오. 조금 는 것 같죠. 조금. 지난번보다. 네. 지난번이 50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 지난주가 60만 원대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 전- 50만 그 원대. 지난주가 60만 원대고 지난주가 50만 원대. 이번 주는 54만 7,900원. 총 30권 구입하셨네요. 이 중에서 저희가 각자 3권, 4권씩 뽑아가지고 12권을 출연했거든요. 네. 광현 PD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이건 또 그래도 힘있게. 총 30권 중 12권만 선별해서 알려드립니다. 제임스 로드, 자코메티, 데즈먼드 모리스, 초현실주의자들의 은밀한 매력, 주디스 리치 해리스의 양육 가설, 김설의 사생활들, 한상필, 소크라테스 헬스클럽, 이상정의 밥보다 여행, 천선영의 기꺼이 이방인, 고수리의 우리는 달빛에도 걸을 수 있다, 핍 윌리엄스의 잃어버린 단어들의 사전, 메리 루플 나의 사유재산, 막스 프리쉬의 호모 파버입니다. 네, 이렇게 12권 골라봤습니다. 이번 주에 뭔가 이렇게 주제가 있나요? 대표님? 아니면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렇죠. 보통은 사시나요? 생각나는 대로 사는데 그렇다 해도 이제 그 나름의 주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번 주에는 좀 가볍게 빨리 읽을 수 있는 좀 그런 에세이들 많이 골랐던 것 같고, 이제 뭐 자코메티라든가 초현실주의자들의 은밀한 매력,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다른 리스트들 보면은 좀 예술가들 관련된 책도 많이 샀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비교적 많이 읽어본 분야라 쉽게 빨리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른 책 중에 하나예요. 좀 멋있네요. 많이 네? 읽어봐서 비교적 아는 내용이라서 좀 쉽게 읽을 수 있다라는 게 아주 멋있습니다. 먼저 저희 골라본 책은 천선영 교수의 기꺼이 이방인 책밥상에서 네. 나온 책 맞죠? 네네, 맞아요. 네. 저 이 출판사를 좋아해요. 책밥상. 그러니까요. 네. 책밥상에서 나온 책이 밥보다 여행. 이 책도 그 네, 출판사 그렇죠. 책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이 책 픽한 이유가 뭘까요, 대표님? 이 책은 책밥상 책을 보통 신간 나오면 사서 봤었는데 이 책을 제가 안 읽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눈에 띄었고 사회학자의 일기라는 게 되게 끌렸어요. 그 사회학자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또 만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사회학과입니다. 오, 그렇군요. 그렇죠. 사회학부. 중국어도 그거는 하셨다고 고등학교 그건 때. 고등학교 전공이었어요. 나름 외고 출신이랍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서로 탐구 생활이네요. 이거 하다 맞아요. 보면. 많이 저희는 친해졌네요, 이제. 잘 몰라요, 알겠네요. 서로에 대해. 저는 사회학자를 만나본 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책에서나 봤지. 그래서 이제 어떤 사회학자가 쓴 에세이라는 거에도 끌렸고, 여러 가지로 끌리는 요소가 되게 많았어요. 2달 동안
대관령에서 살아봤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것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끌렸고 제목도 되게 멋있었고요. 그래서 선택한 책이었고 재밌게 금방 읽었어요. 맞아요. 몰입도도 괜찮고 네. 가독성도 높은 에세이인 것 같아요. 저는 이서살이 아니면 이럴 거면 서점을 살 걸 저희끼리 부르는 네, 줄임말입니다. 이서살이 아니었으면은 진짜 사서 보지 않았을 책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에세이를 그렇게 많이 읽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는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읽히니까 많이 사서 읽었는데 약간 어느 순간 그나물의 그 밥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뭔가 반복적이고 신변 잡기적이고 그냥 내가 몰라도 되는 자기의 이야기와 TMI. 너무 TMI. 감정들 이런 것들이 너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어느 순간 좀 에세이에서 멀어졌었는데 어쨌든 이 책은 의외로 상당히 재밌었어요. 어떤 점이 재밌으셨어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근데 저희가 그 책 선정을 금요일 밤에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저녁 6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집에 오면 한 8시 반이거든요. 그때쯤 이제 리온 대표가 저희한테 그 책 목록을 공유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책을 선정하고 서점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전자책으로 이 책을 사서 봤는데 뭔가 이렇게 충만한 행복감 같은 게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마치 그 대관령에 와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밤에 이 책을 읽으면서 무척 행복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 선생님 중에 김탁한 소설가 네. 쌤이 계시거든요. 저하고도 되게 친분이 두터운 분인데 그분이 책 이야기를 하다가 언젠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되게 좋은 책의 기준 가운데 하나가 읽고 난 다음에 무언가를 하고 싶게 만드는 책이 좋은 책이다. 근데 이 책이 저한테는 딱 금요일 밤에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떠나고 싶고. 떠나셨나요? 떠나지 못했죠. 떠나지 못했는데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여행을 떠나게 해서 저는 되게 이 책 재밌게 읽었어요. 그러면은 이 에세이는 그나물의 그 밥이었지만 그 나물과 그 밥이 너무 좋았다였는지 아니면은 그나물의 그 밥이 아닌 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에세이였는지. 새로운 지평까지는 아닌데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다른 모드였다면 조금 더 뻔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요. 요즘에 저희가 여행을 잘 못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과 맞물려가지고 이 여행기를 읽는데 뭔가 좀 새로운 감정이 다가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목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천선용 교수가 제목을 굉장히 잘 뽑았다고 느꼈거든요. 기꺼이 이방인. 그냥 이방인이 아니고 기꺼이 내가 그 이방인이 되어보겠다라는 느낌에서 기꺼이 이방인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여러분은 딱 그냥 제목만 보고 책을 사는 경우가 있나요? 아, 이거 제목이 좀 필 꽂히는데? 해가지고 항상 그런 식인데요. 그럼 뭐 저자, 출판사 뭐 이런 사전 정보 없이. 네. 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산 책이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 네. 저는 딱 한 것만. 왜냐하면 일단 그렇게 제목 보고 끌려서 샀다가 낭패 보면은 그쵸. 또 책장에서 이것도 알라딘 갖고 가는 것도 일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목은 꼭 사야겠다 했던 게 밤은 짧아 걸어 아가씨야. 제목이 너무 소설. 네, 맞아요. 책이죠? 제목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거 사고 나중에 또 애니메이션도 있더라고요, 동명으로. 그렇구나. 그것도 그건 봤더니 몰랐어요. 애니메이션이 좀 더 좋긴 좋았는데 책도 나쁘지 않아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목만 보고 바로 산 적은 기억이 안 나는데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게 제목이 이렇지 않았다면 내가 망설이지 않고 샀을 텐데 이런 경우는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읽고 나서 기꺼이 이방인이라던가 뭐 안 들리지만 그래도 이게 뭐 만약에 안 들리지만 괜찮아 이런 류였으면은 좀 더 호감이 덜 갔을 것 같아요. 뭔가 좀 뻔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읽고 난 다음에 제목까지도 정말 잘 지었네 이런 적은 있긴 하는데 제목만 보자마자 사기에는 이제 이미 너무 뭐 서점 어플에서 이런저런 걸 많이 읽어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디자인만 보고는 저 책 별로여도 한번 사고 싶다 이럴 땐 있는 것 같아요. 겉표지가 예쁘면. 이번 주에 사신 책 목록 중에 네. 혹시 그 타이틀 제목에 끌려가지고 사신 책들이 있나요? 이거는 제목이 좋아서라기보다 웃겨서 끌렸는데 소크라테스 헬스클럽. 저도 네. 이게 좀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 테스형 이후에 소크라테스를 제목에 좀 앞세운 책들이 눈에 띄어요. 최근에는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라는 네, 그걸 너무 베스트셀러도 재밌게 있고. 읽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이야기 좀 해보고 싶어요. 여행과 관련된 책 좋아하시는지 혹은 최근에 재밌게 읽었던 여행 책이 있는지. 제가 여행을 많이 다니는 편이었었고 이제 출장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굳이 누군가의 여행기를 별로 안 읽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근데 저도 모르게 코로나 이후에는 그래도 자주 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깨닫지 못한 새에 여행에 대한 이제 그런 그리움 같은 게 있었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에세이라든가 이제 그때그때 조금 안 보는 카테고리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책에 항상 열린 마음이에요. 지금은 괜찮지 않을지 몰라도 언젠가 보면은 괜찮을 거다 이런 게 있는데 그 여행기는 유난히 그 열리지 않는 카테고리였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보는 편이고 최근에 괜찮았었던 거는 밥보다 여행. 여기 있죠. 리스트 이번 주 리스트에 네네네. 이상정의 네. 밥보다 여행. 이게 여행기를 쓴 거지만 여행기라기보다는 어떤 모녀의 어떤 인생의 한 페이지를 보는 기분?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서 되게 좋았었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행을 실제로 떠나고 거기서 일어난 에피소드를 풀어놓는. 이 밥보다 여행은 모녀가 원래 1년을 계획했다가 275일을 했나? 뭐 그 정도의 기간 동안 세계 여행을 하고 와서 이 엄마가 여행기를 책으로 쓰신 거예요. 근데 어쩌면은 그 엄마가 쓰신 거고 그 작가님께서 연세가 좀 있으세요. 60 정도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기처럼 여행지에 대한 그런 정보나 감상보다는 이제 정말 그 여행 다니면서 있었던 일에 대한 에세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시고 연륜이 있으시다 보니까 글 내용이 가볍지 않고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이어서 되게 좋았었어요. 한번 챙겨 읽어봐야겠네요. 이상정 작가의 밥보다 여행. 네. 광현 PD는 이런 여행 관련 책들 좀 보시는 편이세요? 아니요, 전 두 가지 이유로 여행기를 안 좋아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저는 대리 만족이 잘 안 되는 유형인 것 같아요. 먹방을 보는 사람들도 밤에 배고플 때 보면 대리 만족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저는 오히려 더 배만 고프고 보다가 진짜 라면이라도 끓일 것 같은 느낌? 여행기도 좀 대리 만족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여행기를 읽으면 부럽다, 배 아프다 뭐 이런 느낌? 오히려 고통스러워서 일단 대리 만족이 잘 안 돼서 고통스러워서. 네. 그래서 여행이란 주제의 책을 잘 안 읽게 되고 블로그든 SNS든 또 뭐 브런치 이렇게 글 플랫폼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사진 플랫폼이라고 하는 인스타그램에도 좋은 글 많이들 쓰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도 되게 좋은 글이 많은데 그렇죠. 너는 뭐가 얼마나 특별해서 이거를 책으로까지 냈니? 라는 되게 좀 삐뚤어진 심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삐뚤어졌나? 하지만 굉장히 솔직한. 그래서 그래 뭐 대단한 게 있으니까 출판사 사람들이 책으로도 내자고 했겠지? 어디 한번 얼마나 대단한지 보자. 그냥 읽으면 좋을 것도 맞아요. 너 얼마나 대단한데 하고 읽으면은 그러니까 채점하듯이 읽게 되잖아요. 색안경 끼고 맞아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읽게 되니까 또 에세이는 또 마음에 안 들고 그 악순환의 고리를 아직 못 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행기는 굉장히 그렇죠. 멀리하게 되는. 2배, 4배로 싫어지는 거죠. 여행기가. 태우 PD는 좀 어때요? 저도 안 좋아해요. 에세이도 안 좋아하고 여행기도 안 좋아하고. 에세이도 안 좋아하고 여행기도 안 좋아하는데 일단 전 좀 호기심이 되게 많은 편이라서 미리 뭔가 딱 예고편 이런 걸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미리 그러니까 내가 찾아보기. 그걸 처음 딱 해가지고 해야지 남들이 이미 딱 어느 정도 알려주고 나면 재미가 일단 없고 여행을 가서도 절대 블로그 맛집 이런 거 절대 안 찾거든요. 그냥 길 지나가다가 들어가는 스타일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일단 되게 싫어요. 누가 나한테 되게 알려줘서 이건 되게 좋아. 그래서 왜 보면 여행을 가기 전에도 여행책을 막 읽고 공부해서 가면 감동이 막 배가 되신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또 싫어가지고 여행책 보는 게 전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흥미를 되게 반감시키는 어떤 그런 거라서 자극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저 막 이걸 보고 막 너무 가고 싶다가 아니라 뭐야 이거 그래? 그러면 이것도 했어? 싫은데 이거 안 할래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저는 안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에세이 장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최근에 좀 우리나라에 많이 출간되는 에세이 특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세이라는 장르는 되게 훌륭하고 사실은 되게 밀도가 높은데 네. 우리나라 출판 시장에서 먹히는 에세이들을 보면은 좀 맞아요. 가볍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행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남이 여행한 이야기를 뭐 싫어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읽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예컨대 작년에 제가 읽었던 여행 관련된 책 중에서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은 책이 한 권 있는데 노명우 사회학자가 쓰신 두 번째 도시, 두 번째 예술이라는 책인데 이런 책은 네. 굉장히 맞아요. 좋아하죠. 너무 좋았어요. 네. 네. 아, 미혼 대표님도 네, 이 책 네, 읽으셨구나.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행과 관련된 책이지만 사실은 여행기는 또 아닌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파리라든지 피렌체, 베를린 이런 대표적인 예술 도시들에 담긴 예술사, 사회사 그런 건 재밌을 네. 것 같아요. 를 담은 책인데 그냥 이렇게 서술하신 게 아니고 본인의 느낌과 경험을 잘 버무린 책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 레벨의 여행 에세이라면 저도 두 팔 벌려 환영을 하죠. 이 책도 혹시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서점에서 찾아가지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의 저자 천선영 교수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대관령으로 가서 2달 살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느낀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을 쫙 풀어놓으셨는데 여러분의 여행 스타일이 갑자기 궁금해요. 뭐 이분은 그냥 생활 여행 그리고 홀로 여행 이런 키워드가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여행을 선호하시는 편인지 혹은 나는 여행 안 좋아한다. 떠나는 거 귀찮다. 저는 뭐 하나 이렇게 꼽는 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도 그 나름대로 좋고 뭐 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스타일인가? 되게 너그러운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려 있는. 되게 너그럽고 네. 관대해. 네. 이렇게 또 좋게 해석이 될 아니, 수도 맞는 있나요? 거죠. 네. 그런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이제 점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횟수가 많이 남지 않을 수 있겠구나. 아니면은 세상이 정말 어떻게 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천선영 교수님도 그런 말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단 한 번인 것처럼 즐긴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에 가게 된다면 지금처럼 가벼운 마음보다는 좀 더 한 번뿐일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즐길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해보자. 이런 정도? 주로 홀로 여행을 하셨나요? 아니면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여행을 하셨나요? 아무래도 누군가와 함께 가는 여행이 훨씬 더 많은데 혼자 갔을 때도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 가는 것도 별로 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가 있다 보니까 자유롭지 않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좋은 걸 봤을 때 아이랑 남편 생각이 나니까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혼자 가는 의미가 없으셨구나. 네, 네. 혼자 가서 즐기기는 하루 정도? 그 이후에는 하루 정도. 그 이유는 이거 내가 맛있는 거 혼자 먹으면 뭐 할까? 뭐 이 좋은 거 혼자 보면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이제는 별로 혼자 가고 싶진 않아요. 그렇구나. 이 천선영 교수는 홀로 여행 예찬론자시더라고요. 네. 여행은 홀로 떠나야지 진정한 그 여행이다. 대관령도 혼자 이 네. 2달을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떠세요? 역시 저도 혼자가 좋은 것 같아요. 혼자. 여행을 사실 이 나이 때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원래는 잘 국내 여행 안 가잖아요. 어떻게든 해가지고 해외로 나가려고 그렇죠. 대학생 때들 휴가 모아서. 네, 그러는데 한 번은 혼자 갔었고 나머지는 다 뭐 동생이랑 아니면 친구랑 이렇게 둘이 뭐 이런 식이었는데 혼자 갔을 때가 좀 더 스펙타클한 여행을 해보지 않았나. 왜냐면 누군가가 있으면 이제 그 사람 스타일에도 또 맞춰줘야 되고 그쵸. 그러잖아요. 보통 그것 때문에 혼자 갔었을 때 좀 더 고생해보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제 스타일이라고 한다면은 외곽에다가 숙소를 잡게 되더라고요. 원래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고 학생 때니까 에어비앤비? 돈이 없어. 에어비앤비든 뭐 게스트하우스. 한인 민박이든 뭐 게스트하우스든 아무튼 외곽으로 잡게 되더라고요. 또 그렇게 외곽으로 잡아 보니 저만 좋더라고요. 나머지들한테 얘기했을 때는 난 이거 싫은데. 못해도 40분은 그들의 출퇴근길을 공유해야 이제 도심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찍 일어나요? 네. 아주 일찍 일어나는구나. 시간이 아까우니까 부지런한 스타일이네. 빨빨빨빨 돌아다녀야 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일상을 공유하고 있는 느낌이고 나 이 도시에 조금 살러 온 건가? 요런 느낌이 오묘하게 들어가지고 확실히 호불호를 타긴 타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가는 길이 꽤 괜찮더라고요. 이게 30년을 경기도민으로서 1시간 반 통학에 길들여진 몸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본격적인 의미의 정주형 여행까지는 네. 아니지만 맛보기 그쵸, 정도는 맛보기. 되겠네요. 태우 PD는 어때요? 저는 홀로 하는 여행을 좋아하진 않는데 같이 가서 따로 하는 여행을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누구 동반자가 있는 걸 훨씬 선호하고 혼자는 이제 어학연수 갔을 때 혼자 다녀보니까
확실히 재미가 없는 게 나의 이 재미를 누구랑 수다를 떠 공유할 수 아, 없어요. 그러니까 태국은 그런 스타일이구나. 그렇죠. 난 이게 공유할 재밌는데 야 사람이 어떠냐 필요한. 이거 막 그렇네. 이런데 그거를 못하니까 음. 아주 속상하더라고요. 음. 맛있는 걸 먹으면 같이 야 그거 진짜 맛있다. 이제 뭐 먹으러 갈까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슬펐고 근데 대신에 모든 걸 함께하는 여행은 또 싫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만의 시간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어서 그냥 각자 보고 싶은 게 있으면 찢어졌다가 몇 시에 보자. 뭐 쇼핑할 게 각자 있으면 몇 시에 만나자. 이런 거를 굉장히 선호한 스타일이고 회사 입사하고 나서는 무조건 그냥 힐링 여행. 네, 휴양지 이런 거 가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는 휴양지 여행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전 너무너무 네. 좋아요. 저는 꼭 네. 미술관이 있어야 되고 아, 서점이 있어야 되고 배울 무언가가 있어야 네, 되면. 뭔가 이렇게 가서 네. 볼거리가 있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야지만 그 여행지에 끌리는 휴양지 스타일인 것 가보신 같아요. 적은 있으세요? 발리도 갔고 네. 뭐 방콕도 가고 어. 다 가보긴 했는데 네. 만족도 차원에서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는 일단 그 마사지 받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일단 그 현지 음식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현지 그 장터에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네, 그 막 그런 백화점이나 이런 데 말고 그냥 현지 시장 같은 데 있잖아요. 전통 시장이나 이런 데 그런 거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저희 엄마가 그러시는데. 아니, 그래서 저도 네. 마켓 가는 거 너무 좋아해요. 너무 네. 재밌지 않아요? 네, 좋아요. 네. 오히려 거기 현지 사람들도 진짜 생활 볼 물가도 수 확인하고 있고, 네. 다양한 그러니까 관광객 삶의 많은 데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이분이 사회학자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선이 군데군데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수는 무엇보다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책이라고 불러요. 왜 이렇게 모든 인생은 한 권의 책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만남을 되게 중요시하고 그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찾아 헤매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까 지금 뭐 여행 스타일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내가 딱 여행지 가면은 찾아 헤매는 그 무엇? 너무 있어요. 그런 게 있으세요? 너무 있어요. 뭐예요? 전 여행 가면은 주로 그 주얼리를 좀 사오는 편인데 주얼리? 네, 뭐 반지든 오. 팔찌든 왜냐면 그걸 보면 아, 이 나라에서 그거를 딱 샀었지 하고 딱 기억이 나고 그래서 왜 공통적으로 있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고 진짜 뭐 디자이너가 그냥 소소하게 공방 같은 데서 만든 거 부피도 작아서 좋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행할 때 무겁지도 네네. 않고 네. 좋은 아이디어다. 혹시 대표님은 그런 거 있으세요? 저는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되는 거는 미술관인 것 같아요. 전시는 그래도 꼭 봐야지. 나랑 두 똑같네. 분이 되게 네. 비슷해요. 네. 대표님 나랑 결이 제가 아주 비슷해. 매칭을 코드가 아주 맞아. 잘해드렸어. 제가. 진짜 훌륭한 매치메이커야. 그래서 어디를 가도 꼭 미술관은 꼭 들리고 그리고 저는 사오는 게 있는데 자석을 사와요. 근데 그게 꼭 그 나라의 어떤 이제 상징적인 대표적인 그런 자석을 산다기보다 어떤 닭이 인상적이었다. 그러면은 꼭 닭이 들어간 자석을 찾는다던가 내가 인상적이었던 장면을 네. 자석이랑 연결시킬 수 있는 걸로 찾아와요. 태국 PD한테는 그 아까 주얼리가 네. 기억의 장치라면 네. 대표님한테는 자석이 네. 그렇네요. 네, 근데 저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네, 이렇게 팔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장면 이래야지 내 아. 기억이 안 그러면 뭔가 딱 거의 각인시키는. 까먹어요. 네. 그렇구나. 네. 전 심지어 갔다 온 곳 지명도 진짜 잘 까먹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럴 기억이 수 안 있어요. 그럴까요? 그럼요. 저도 그래요. 나이가 또 한 살 한 살 먹다 보면은 가물가물해지죠. 아, 광영 PD는 어때요? 저는 그렇게 사 모으는 거는 머그컵. 오. 아주 안 좋은 선택이었어요. 너무 무거워. 무거워요. 그치, 게다가 아직 깨진 적은 없는데 행여나 깨질까봐 그쵸, 신경 쓰이죠. 정말 전전긍긍 캐리어 옮길 때도 음. 조심조심. 그렇게 지금까지 한 30 몇 개를 모은 것 같아요. 대단하다. 프렌즈 네. 그 샵에서는 한 3개. 아, 그게 궁금했어요. 한 도시에서 하나만 사오시는지. 일단 아니면은- 규칙은 그거예요. 한 도시에 하나. 근데 그렇게 또 다른 규칙은 절대 스타벅스로 모으진 않는다. 그렇죠. 스타벅스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아서 정말 그쵸. 도시마다 도시 스타벅스가 맞아. 있고 그 네. 도시마다 그게 있어요. 그쵸. 자랑할 만한 건 우한 컵져 있어요. 12년도에 우한을 갔었는데 그렇구나. 어인일로 우한에 가셨는지. 그 당시에 사촌 누나가 우한 총 영사관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오. 저는 진짜 코로나 아니면 들어보지도 그러니까.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깜짝 놀랐죠. 뭐 어떻게 리액션 해야 될지 몰라.
천소영 작가가 이 에세이에서 공간, 영어로 하면 스페이스죠. 그리고 장소, 플레이스 이 개념을 분리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공간이라는 개념이 장소의 상위 개념일 수 있어요. 그걸 포함하는. 근데 자세히 보면은 두 단어는 그 구체성이라든지 체험성 이런 기준에서 봤을 때 조금 구분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장소는 내 개인사와 어떤 그 삶의 경험이 겹치면 공간이 나만의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행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한 공간이었다가 거기에 내가 가서 어떤 기억을 쌓으면 장소, 플레이스가 되는 거죠. 세 분 이렇게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있으시고 강연 PD 미안. 여행도 많이 다니셨을 텐데 그런 스페이스가 아닌 플레이스가 된 여행지가 있었는지 좀 갑자기 궁금해요. 저 최근에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에서였나? 친구한테 책을 읽어주다가 이토야라는 일본의 혹시 그 문구점 아세요? 네. 들어본 것 같은데. 들어봤어요. 네, 근데 그 문구점이 나오는데 그 친구가 이토야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짧게 설명이 돼 있어요. 뭐 아주 큰 건물에 뭐 1층부터 5층까지 문구가 가득 차 있고. 심지어 저 거기서 에코백 사왔네요. 그래. 이토야에서. 그 책에 이제 짧게 설명이 돼 있는데 친구가 그렇게 큰 문구점도 있나? 뭐 이게 책 듣다가 그런 말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이토야에 대해서 엄청나게 흥분을 하면서 막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근데 저는 일본에 출장도 많이 갔었고 여행도 많이 갔었고 동생이 일본어 전공을 해서 일본에서 유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이 놀러 갔었고 그러면서 저에게 알게 모르게 이제 츠타야 서점이라든가 이토야 이 문구점이 저에게 굉장히 큰 재미와 어떤 여러 가지의 휴식, 안식처가 돼주는 장소가 됐었나 봐요. 저도 못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익숙하게 다니던 곳이라. 근데 이 친구의 이토야라는 데가 있구나 이 말 한마디에 제가 책을 덮고 이토야 얘기를 시작으로 제가 일본에서 뭐를 했는지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제가 막 그 얘기를 하고 그날 책을 못 읽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여러 가지로 깨달았는데 이토야가 그냥 내가 일하다가 중간에 잠깐 짬내서 들러서 그냥 뭔가 이런 거 저런 거 구경하고 사고 싶은 연필 사오고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로 저에게 휴식처였더라고요. 그 출장이 생각보다 되게 고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일본에 있으면은 처음에는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알게 되고 같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게 되게 재미였었는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어만큼 잘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토야나 츠타야 같은 데 가면은 나 혼자 그냥 아무런 대화 없이 이 물건만 보는 그런 게 저에게 되게 휴식 시간이었었더라고요. 그런 추억이 떠오르면서 나도 모르는 새에 그 장소를 내가 되게 좋아했었구나. 그러면서 그 친구는 관심도 없는데 거기서 쇼핑해온 것까지 막 꺼내서 펜이 어쩌고 네. 다이어리가 어쩌고 이 연필엔 내가 각인까지 해왔잖아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그냥 코로나로 뭐 출장 안 가고 어떤 여행을 안 가고 이런 것도 순응하면서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일부러 안 들춰보고 있었더라고요. 굉장히 그립고 뭐 가고 싶고 이런 감정들이 한 번에 확 다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은 어떠세요? 그런 장소 있으세요? 저는 영종도. 영종도? 네. 여기 한국의 영종도요? 그쵸. 이토야만큼 흥미롭다. 아, 정말요? 두 사람 굉장히 뻔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배경은 근데 사실 좀 뻔하죠.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군 생활을 잠깐 했었거든요. 저는 잠깐? 해양경찰이었는데 의경으로. 그게 이제 배를 타다가 뭐 파출소로 배정이 되고 해가지고 아무튼 순환근무예요. 그래서 한 5달 정도 영종도에 보면은 하늘바다 파출소라고 있어요. 하늘바다 파출소 이름이 그렇게 예쁘구나. 너무 예쁘죠. 네. 하지만 되게 악명 높은 파출소예요. 의경들한테는. 왜냐하면 거기 을왕리 해수욕장이 그 관할 구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빡세다. 사건 사고가 많다. 되게 또 영종도는 사실 공항까지는 엄청 큰 섬이지만 한 구석진 곳에 위치해 있는 파출소 안에 앉아 있다 보면은 되게 마치 로망 가득한 난 섬마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어떤 청년 경찰관이 된. 그때 경험이 좋았어서 제대하고 나서도 영종도 많이 갔었거든요. 또 잘 알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저한테 이제는 장소가 됐죠. 어떤 곳보다는. 그렇구나. 여행을 하려고 간 건 아니었지만. 네, 근데 이제 여행으로도 충분히 즐길 거 많고 마음 편한 그런 곳이 됐죠. 이토야,
하늘바다 파출소에 이어서 왜 용산구에 멤버세요? 만약에 너무 제가 인상적이야. 가요 네. 여행을 네. 뭘 추천해 주시겠어요? 거기 어. 일단 소나무 횟집이라고. 소나무 횟집. 저도 적습니다. 소나무 횟집. 괜찮아요? 네. 네. 맛있구나. 그거랑 소나무 횟집. 그리고 그 하늘바다 파출소에서 네. 거기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 무의도가 바로 옆에 있는데 어. 원래는 그냥 배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육교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 근데 그 육교가 대단히 높게 바다 한가운데를 질러 가는데 오, 차가 아니라 걸어서도 갈 수 있게 돼 있어가지고 차도 다닐 수 있고. 차도 다닐 수 있고 거기 가면 바다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기분? 그게 꽤 괜찮아요. 이 소나무 어. 회식당은 한번 가보고 싶네요. 한번 그러면 나중에 우리 회식할까? 회식하러 중도에 한번 가보시죠. 꿀? 네, 좋습니다. 소나무 횟집에서 우리 첫 회식을 하는 걸로. 떼우 PD. 말씀해주세요. 저는 3년 전에 하와이 여행을 친구랑 갔었는데요. 라니카이 필 박스 하이크라는 장소가 있는데 이제 트레킹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약간 한 5시 정도 해가 살짝 이제 질 무렵쯤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조금 귀찮다 하고 올라갔는데 꼭대기에 딱 올라가면 탁 트이면서 바다가 확 보이거든요. 근데 제 인생에 봤던 어떤 바다보다 가장 아름다웠던 바다였던 것 같아요. 하늘이 구름이랑 딱 바다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 약간 그 노을 색깔이 싹 바다에 져 있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막 과장 좀 해서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약간. 아니 그 정도로 눈물이 이렇게 글썽하는 정도로 그것 때문이라도 제가 꼭 하와이를 다시 가고 싶거든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라니카이 필 박스 하이크라고. 네. 알겠습니다. 거기. 네, 거기 여기 꼭 가시길 바랍니다. 하와이에 가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야기 듣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서 저희 1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다룬 책은 천선영의 기꺼이 이방인 함께 다뤄봤습니다. 2부에서 만날게요. 빠이. 네, 안녕하세요. 이럴 거면 서점을 살 걸 6회의 2부로 찾아뵙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2부는 임광현 PD가 문을 열어주는 걸로 한번 바꿔봤어요. 잘 부탁해요, 광현 PD. 네. 제가 좀 피곤해서 그렇죠. 백신을 맞아가지고 힘이 없어서요. 네, 그러면 제가 문을 열 2부의 첫 번째 책은 데즈먼드 모리스 교수의 초현실주의자들의 은밀한 매력이라는 책입니다. 책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32명에 대한 설명서라고 할까요? 이 32명이 어떻게 모인 32명인가 하니 초현실주의의 기치 아래서 예술 활동을 했던 32명의 예술가. 네, 이 사람들을 그러면 데즈먼드 모리스 교수는 뭐길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썼나? 데즈먼드 모리스 교수는 일단 가장 먼저 나오는 프로필이 동물학자이자 생태학자래요. 그런데 도대체 초현실주의랑 뭔 상관이 있어서? 이게 바로 세계적인 석학들의 좀 멋진 포인트랄까? 왜 맞아. 좀 더 좋은 비유, 좋은 예시는 아닌 것 같은데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왜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리 쪽에서도 말렙 찍고 뭐 수학에서 말렙 찍고 회화에서 말렙 찍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살짝 그것보단 떨어지긴 하지만 현대로 오면 올수록 좀 떨어지죠. 많이 떨어지네. 데즈먼드 모리스 교수는 세계적인 석학으로 이제 동물학자, 생태학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동시에 거의 초현실주의의 마지막 세대 유일하게 살아남은 초현실주의 예술가. 이분이 1928년생인데 곧 아직 생존해 있으면 계시죠. 100살이에요. 네. 그렇네. 네, 아직 생존해 계신. 왜 저희가 그 대표적인 뭐 초현실주의 예술가면 파블로 피카소라고 하잖아요. 되게 옛날 사람 같은데 사실 파블로 피카소도 뭐 찾아야 되니까 준비. 1800년대 말에 태어났죠. 그렇죠. 1800년대 말에 태어났죠. 네. 이 데즈먼드 교수도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지만 이 32명 중 상당수와 일화가 있어요. 교류 관계가 있는 몇 명과 이제 관계가 있어서 책 서술을 보면은 나는 이 사람과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좀 안다. 나 아는 사람이 설명해주는 예술가에 대한 뒷모습. 그러니까 32명 중에 일부를 만난 거야 아니면은 전부 32명의 일부를 만난 거죠. 일부를 다 만나지 근데 왜 못하고. 32명을 썼어요?
그럼 다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렇겠죠. 같은 사조니까 초현실주의 같은 사조니까 공부를 하셨겠죠. 아니, 처음 진행하는데 네. 또 31명은 너무 적고 친절하게 33명은 많고 놀리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뒤에 초현실주의자들의 은밀한 매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거 말고 내가 한번 뒤토크 풀어본다 이런 느낌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술 작품에 대한 해설보다는 예술 작품 대표적인 그 사람의 대표적인 예술 작품 하나씩은 소개를 해주지만 대체로 책은 이제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 토크, 후일담 뭐 이런 거에 할애를 사생활이라던가 너무 재밌겠다. 네. 하죠. 제가 되게 딱 오. 좋아하는 제가 설명을 잘해서 맞아요. 맞아요. 그거 그래. 맞아요. 혹한다. 확 와닿았어요. 사고 싶네요. 아, 이걸 그러면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아니 준비하는 사람이 안 읽고 오면 어떡해요. 좀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아니 지금 네, 이상한 네. 데는 맨날 읽고 오시잖아요, 다. 아니 근데 이제 레벨이 본인은 안 다르잖아요. 읽으신데 서점은 다녀오신 거잖아요. 그럼요. 그쵸? 그럼. 아니 저 이만큼 자료를 찾으신 것도 대단해서요. 그 읽으셨나 했어요. 이제 제 자료 다 떨어져서 넘겨야 돼요. 이 책 왜 고르셨나요? 굿. 일단 저는 이 작가님 굉장히 좋아해요. 데즈몬드 모리스. 그래서 예전에 구매 리스트 중에 포즈의 예술사도 이 작가님이 쓰신 거고요. 그리고 의류문화사 자체 이 출판사도 너무 좋아하고 그런 데다가 이제 이 작가님이 쓰셨으니까 초현실주의자들에 대해서 뭐 꽤 괜찮은 내용이 있겠거니 하고 저는 사실 책 속에 별로 안 읽고 샀다가 책 읽고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이 초현실주의자들의 은밀한 매력, 이 책의 한글판 제목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직관적으로 느낌이 올까? 좀 약간 의아했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예술가들의 사적인 이야기들을 담은 거잖아요. 이렇게 사생활 얘기일지 몰라서 처음에 읽고 너무 당황하고 내가 왜 이런 TMI까지 들어야 되지? 저는 그 처음에 진짜 재미가 없고 이상했어요. 그랬구나. 그럴 수 네. 있겠다. 근데 이 작가님 자체가 굉장히 깊고 넓으신 분이라서 이 사생활 안에도 이 예술가들의 여러 가지 이제 뭐 스토리와 이 지식에 해당되는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너무 만족도가 높은 책인데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사생활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고 읽었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원제가 궁금하네요. 원제가 그 네. 책 표지 보시면은 The Lives of the Surrealist군요. 네. 진짜 초현실주의자의 삶, 네, 인생 이런 네, 건데 네. 굳이 은밀한 매력. 네. 그래서 저는 원제를 제대로 제가 파악을 안 한 저의 죄지만 저 원제는면은 내용이 어느 정도 딱 와닿는데 저 은밀한 매력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매력이지 하면서 샀다가 당황했어요. 근데 그 사생활이 결국에는 그 작가를 또 형성하는 그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재밌기도 했고 저분이 아니라면 정말 저 살아있는 저분이 아니라면은 저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쓸 사람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미술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오히려 이 책을 소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태욱 PD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그러니까 책을 결국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 그럼요. 자기 이 네네. 지인들을 이제 썰 푸신 거잖아요. 그쵸. 근데 뭐 꼭 지인이 아니, 그치. 아니더라도 지인이 네네네. 아니더라도 네네. 예를 들면 제가 좀 되게 유명한 네.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지만 우리 모두 여기 있는 이서살 멤버들이 유명해졌을 때 제가 다 이제 그쵸, 죽고 개인사. 나면 제가 개인사 푸는 거 그쵸, 아닙니까 그쵸. 책으로. 맞아요. 뭐 김리호는 막 이런 네네네. 이런 광적인 집착을 네. 보였다. 막 이런 거 보였다. 있잖아. 저희 32명의 네. 예술가 이야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차례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도 목차를 보고서 이제 자코메티 작품 좋아하지만 개인사에 대해서 크게 이제 알고 있는 게 없어서 자코메티를 읽었는데 말년에 돈을 많이 벌어서 와이프랑 그 정부가 싸워서 둘에게 집을 사줬다는 뭐 이런 얘기를 맞아요. 읽고서 유명하죠. 아니 근데 자코메티의 삶은. 솔직히 초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게 네. 보니까요 32명이 있는데 그 한 명당 에피소드는 아니고 내용이 대강 한 서너 장 정도예요. 이게 서너 장 정도면 제가 봤을 때 그냥 대강. 아, 그냥. 대강. 네, 그러니까 뭔가 너무 부실한 느낌이에요. 네. 근데 읽으면은 네.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짧게 얘기해도 네. 하긴 거기에 굉장히 많은 게 담겨 있구나. 저 같은 네. 사람 여기 들어가면 뭐 한 5줄이나 될라나 모르겠어. 이분들이 이렇게 유명하고 대단하니까 4-5장이 나오는 거지. 여기에 그 들어가 있는 초현실주의 작가들 중에 혹시 좀 좋아하는 작가가 있나요? 예술가가?
잠시 목차에 네, 목차 좀 보세요. PD. 강현 PD는 이거 공부해 왔으니까. 네. 먼저 얘기를 하고 계시죠. 아는 사람이야 뭐 살바도르 달리 알고 들어봤고 뭐 파블로 피카소 당연히 들어봤고 그런데 저는 일단 초현실주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어렵죠. 이 얘기도 해보고 싶은데 뭐냐면은 초현실주의를 나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장르지만 초현실주의 작품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을 종종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예술 알못의 입장에서 네. 이거 우리 애도 이만큼 그리겠다 싶은 그림도 몇 개 있잖아요. 예컨대 호암미로의 작품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의 그림 같은 네. 형체를 물론 많이 뭐 띄고 있잖아요. 달리 작품 같은 거 보면은 왜 또 설명이 뭐 세세한 묘사가 막 사실주의의 극치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어떤 부분에선 잘 그린 그런 것도 있지만 뭐 그게 아니라면은 진짜 그냥 어떻게 보면 막 그린 건데 사실 결국- 그쵸. 뭐 색만 칠해져 있는 것도 그러니까요. 있고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궁금하죠. 이게 왜 비싸고 왜 그러니까요.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인가. 물론 이게 파블로 피카소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인 게 그 사람은 이미 뭐 15세에 기본 회화로서는 말렙을 찍어서 새로운 지평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정점이다 뭐 이런 느낌 그런 거면 또 인정인데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 말렙 찍고 일로 온 거야 이런 또 이상한 반감이 초현실주의엔 좀 들어가지고 저 표지가 어떠세요? 좀 흥겹네요. 저게 저 작가님 그림을 가지고 다시 디자인을 한 거고 저 제목 자체도 작가님께서 본인 그림에 얹어서 써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미술을 워낙 사랑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별로면은 별로라고 생각하고 그냥 마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미술은 꼭 테크닉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떤 그 작가의 철학과 생각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그 테크닉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그렸다고 저는 가끔 그런 말들 들으면 이렇게 그림 잘 그리는 어린아이가 있나를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림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안 좋으면은 그걸 굳이 애써 이해하려고 하고 저 그림이 왜 좋은 건지 알려고 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제가 되게 모르는 장르가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들을 기회도 별로 없었지만 그 어떤 어린 시절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음악 이런 게 없어요. 어린 시절에도 음악을 별로 안 들었다 보니까. 의외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우리 때 음악이잖아 이러면은 우리 때가 무엇인 걸까? 이렇게 알게 모르게 불편한 감정이 있고 내가 음악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막 노력을 하게 되고 일부러 막 라디오도 켜놓고 음악을 들을 기회를 막 만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집중이 안 되고 안 들어오다 보니까 여전히 몰라요, 잘.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번에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들어주신 거였군요. 참고로 제가 연출 중인 프로그램은 저녁 6시 박소연의 러브게임이라는 프로입니다. 그러셨구나. 네. 근데 저 학파는 사실 철학에서 출발을 한 거라서 그리고 또 뭐 꿈의 세계라든가 뭐 정신 무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라든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키워드만 가지고 봐도 한 반 이상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좀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하지? 약간 그냥 되게 일반적이지 않고 그쵸. 이렇게 독특한 발상을 해서 이거를 면에다가 어쨌든 구현시키는 거 자체가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기본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얘기해 보았어요. 참 잘했어요. 저도 리온 대표님만큼은 아니지만 미술관 가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제가 몇 년 전에 유럽에 잠깐 한 8개월 기거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집중적으로 유럽의 미술관들을 막 돌아다녔었는데 그때 이렇게 눈이 띈 것 같아요. 자꾸 보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거 뭐지? 이게 지금 작품이야 뭐야 했던 부분들도 새롭게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야가 확 넓어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낯설게 보기가 되는 시점이 딱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친숙해지는 거죠. 자꾸 가서 보고 바라보고 뭐 좀 다른 생각도 해보고 이건 좀 아니야 기야 하다 보면은 자기만의 취향이 생기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다룬 32명 작가들 중에 꽤 많은 작가들의 이름이 좀 친숙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아까 리온 대표님
언급하신 것 같은데 자코메티 굉장히 좋아해요. 자코메티가 이제 초현실주의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작가인 거죠. 그 작가의 작품을 계속 보다 보면은 이게 감 같은 게 생기는 거죠.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이런 거겠구나. 죽음과 삶의 경계, 뭐 진실과 거짓의 경계, 이렇게 경계를 오가는 것이 예술이고 사실 초현실주의자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예술도 좀 그런 방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예술가의 만남은 굉장히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맞아요. 또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저는 누군가가 뭐 라디오에서 예를 들어서 90년대에 뭐 서태지가 나올 즈음에 누가 나오고 그런 얘기를 하면 너무 신기하거든요. 저 어떻게 외우지? 이러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은 익숙해지고 나면 습득이 저절로 된 거잖아요. 물론 이제 더 깊이 알도록 공부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처럼 미술사도 익숙해지고 나면은 저 사람들이 저 시대에 같이 이렇게 지냈고 이런 바로 그림을 그리다가 만약 예를 들어 피카소라면은 뭐 이렇게 그리다 이렇게 변했고 또 이렇게도 변했고 어떤 작가를 네. 만났고 그 네. 작가랑 그 교류를 했고 네. 그러니까 모두 다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근데 우리가 예술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서살 멤버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피카소를 제가 스페인 여행 갔을 때 피카소가 그 박물관이 엄청 크게 있어가지고 미술관이 바르셀로나 가셨나 보다. 거기서 사실 피카소 그림을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뭘까? 왜 이게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걸까 했는데 거기에 보면 피카소가 어릴 때부터 그린 스케치까지 조각조각을 다 전시를 해놨는데 이거를 화풍을 바꿔서 이렇게 갔구나라는 걸 보고 나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되게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나도 피카소의 그 되게 유명한 그림 봤을 때 뭐야? 막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공부가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쵸. 많이 봐야 좀 맞아요. 애정이 생기는. 네. 맞아요. 진짜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나중에 베를린 가실 일 있으면 네. 거기에 네. 초현실주의 전문 미술관이 있거든요. 거기 강추. 광현 PD 혹시 베를린 갈 일 있으면 꼭 한번 베를린. 가보세요. 알겠습니다. 베르구르엠 미술관이랑 베르구르햄? 네, 베르구르엠 미술관이랑 그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굉장히 어려운 그 독일어 단어여가지고 뭐였더라 뭐 샤프 어쩌고 저쩌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초현실주의 전문 미술관이 있어요. 네. 거기서 되게 많은 초현실주의 그 예술가들을 만난 경험이 갑자기 퍼뜩 떠오르네요. 마른 에른스트, 뭐 자코메티, 되게 장 있어 디리페. 보이신다.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한 사람의 미술관을 기리면서 지어놓은 그런 데 가도 되게 좋은 것 아까 같아요. 말한 피카소 뮤지엄, 피카소 미술관처럼 뭐 호암미로 르네 뮤지엄. 마그리트, 호암미로 뭐 이런 미술관을 하나씩 가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재미지다. 네. 그리고 또 그냥 초현실주의에 얹어서 네. 저희가 또 이럴 거면 서점을 살 걸 팟캐스트지만 저희의 아이덴티티이신 리온 대표님이 또 신발 슈 디자이너시니까 네. 이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또 신발 디자인도 예술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그 세계에서도 초현실주의 같이 뭔가 기존의 문법을 파괴하는 꼭 신발 이렇게 만들어야 돼? 뭐 이런 움직임이라든지 상품들이 네. 있었는지. 미술은 뭐 한때 뭐 입체파가 유행하면 또 입체파가 유행한다던가 그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런 사조를 만들잖아요. 근데 디자인은 크게 이제 역사를 나누어서 보면 그러기는 하는데 그 미술처럼 우리가 이러이러한 뭐 움직임을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좀 시장이 굴러가는데 맞춰서 하다 보면은 그때 그런 주의가 생겨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신발은 어떤 주의 이렇게 붙일 만큼의 바람이 불기에는 되게 작은 영역이에요. 근데 광현 PD님 물어보신 것 같은 현상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제 느낌에는 신발이 왜 이렇게 같이 했던 거는 이제 뭐 하다 할 게 없을 때 나오지 않았을까. 분명히 뭔가 디자이너들이 새로운 건 만들어야 되는데 항상 하이힐이 이러면은 이제 안 만들어 본 하이힐 없을까 이럴 때 나온 것 같아요. 저 그거 되게 신기했었어요. 왜 하이힐인데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이런 뾰족 구두의 네.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앞으로 쏟아질 것 같이 나왔던 하이힐을 네. 보면서 그거 어떻게 신어? 그러니까 그렇죠. 그 구두굽이 굉장히 네. 특이하게 나온다던가 네. 아니면은 아예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게 만들어서 구두굽이 없는 형태의 하이힐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이제 구두를 왜 이렇게까지 했었어야 될까? 이제 초현실주의의 뭔가 해체주의에 해당되는
아니면 굽에다가 굉장히 뭐 독특한 그런 걸 달아놓는다던가. 근데 딱 질문 받으면서 생각났던 거는 자하 하디드 있죠. 우리나라에서 네, 이제 건축가 네, 지금은 네. 돌아가셨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DDP 디자인한 네. 그분께서 굉장히 여러 상업적인 분야에 콜라보를 많이 했는데 그분이 했던 신발 중에 굽 모양이 독특한 거 아니면은 뭐 굽이 좀 없는 형태라든가 그런 걸 좀 했었는데 아마 건축가라 신발이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이 점에 흥미를 느끼고 자기는 더 그걸 해체했다 재구성하면서 저런 기괴한 모양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렇구나. 근데 그래도 저게 출시될 때는 꽤 주목을 받고 여러 이제 뭐 화보에도 많이 나오고 실생활에 일반인들이 얼마나 신었을까는 의문이 있지만 저도 진짜 대담하다. 저는 이런 게 보기에도 그렇게 예뻐 보이지도 않고 저도 그래요. 저도 촌스러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난 모르겠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한번 이제 자하 하디드로 검색해서 보시면 신발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건축물도 근데 사실 항상 DDP도 처음에 말이 많았었잖아요. 이분 자체가 워낙에 좀 실험적이고. 네, 실험적인 분이시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신발은 이제 웃기지만 아트냐 디자인이냐 이걸 가지고 되게 많이 나누잖아요. 신슈즈 신고 왔는데요. 네, 예쁘다. 봤죠. 들어오자마자 제일 보셨어요? 크게 확대돼서 보이더라고요. 오. 예쁘죠? 네. 되게 실용성이 있고 예쁜, 편안한. 근데 저는 편하게 많이 신기는 신발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막 신발장에 모셔놓고 아니면 이렇게 검색해서 사진을 보면서 와 너무 독특하다 이런 신발보다는 그냥 이 신발이 예쁜지 아닌지 크게 관심은 기울이지 않지만 신는 사람이 즐겁고 기분 좋게 자주 신는 신발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초현실주의적인 신발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와, 역시 슈 디자이너라서 그런지 전문성이 느껴져요. 네. 맞아요. 너무 재밌다. 책 얘기할 때와 다른가? 아니요, 책 얘기도 너무 잘하시는데 사실 좀 더 아우라 같은 게 확 또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음 책은 메리 루플의 나의 사유재산이라는 에세이입니다. 이 책은 저도 사서 다 읽었습니다. 에세이인데 어떠셨어요? 이 미국 작가 에세이인데 네. 지난번에 저희가 왜 에세이 장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에세이는 이런 거지 라고 느끼게 해준 책이에요. 오. 저는 책 네. 살 때 추천사도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책의 추천사를 김소연 시인이 쓰셨어요. 근데 제가 이 시인을 굉장히 좋아하고 네. 이 시인이 쓴 여러 책들을 거의 다 읽었거든요. 근데 저랑 코드가 잘 맞아서 그런지 이분이 추천사를 쓴 책을 사면은 취향 저격이더라고요. 이번에도 또 샀죠. 추천사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메리 루플은 여성만이 쓸 수 있는 글, 특히 노년을 향해 가는 여성만이 쓸 수 있는 글을 썼다. 좀 느낌이 전혀 안 오시죠? 예. 표지를 보시면 회색빛 연기, 먹구름, 아지랑이처럼 보이는 뭔가가 이렇게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이미지예요. 근데 이 표지가 에세이의 성격이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산문집인데 에세이, 산문시 그리고 이렇게 플래시 픽션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소설 글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저는 어쨌든 리온 대표가 쇼핑 목록에 이 책을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눈길이 갔는데 우리 리온 대표는 어떻게 이 책을 사게 되셨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저도 어찌 알고? 이게 막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아닌가요? 이 책을 찾기가 힘든 책인가요? 베스트셀러가 아니지 않나요? 제가 요즘에 잘 안 살펴봐서 맞아요. 그런가? 베스트셀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베스트셀러에서 보고 사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 개의 어플을 돌아다니면은 사실 이제 신간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하니까 이 책을 아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 생각을 했는데 처음 이 책을 본 거는 제가 이 구매한 목록 중에 김설 작가님의 사생활들이란 책이 있거든요. 그 작가님의 인스타그램에서 표지를 그런 경우 보고 많죠. 네, 그림이 마음에 들어서 이 책이 뭐지 하고 검색을 했다가 저의 눈길을 끌었던 거는 이 메리 루플이란 작가가 1952년생이라고 했던 맞아요. 거예요. 52년생. 네, 저희 미국 엄마랑 작가. 같아서 기억이 나는데 52년생인데 우리나라에 소개되는 첫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책도 시집도 많이 냈는데 어째서 이
책이 처음 소개될까 해서 일단 그냥 무작정 아무런 정보가 없이 봤다가 전 또 처음엔 당황했잖아요. 왜요? 자세한 거 모르고 그냥 뭐 산문 모음집이라고 봤다가 이게 도대체 시야 산문이야 뭐야 읽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셨어요. 당황했어요. 그래서 오. 왜 이 사람 산문이라는데 처음에 이상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나는 노란 방울새 이게 나와요. 자기가 방울새일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잘못 썼나? 산문이 아니었나?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산문만 있는 게 아니라 시와 좀 여러 가지가. 근데 저는 그 대표적으로 꼽는 게 사람들이 이 나의 사유재산과 멈춤이죠. 멈춤을 읽고서 그 모든 감정이 다 들었어요. 진짜 엄청난 작가구나.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완전 리스펙트 이렇게 되지 않나요? 네. 근데 그걸 읽기 전까지는 앞뒤로 막 뒤적뒤적 하면서 이거 도대체 뭐지? 나 책 잘못 샀나? 책 속에 다시 읽어보고 좀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그거 한 편에 표제작의 나의 사유재산이라는 에세이가 있고 이거와 함께 멈춤이라는 에세이가 이 책의 백미라고 꼽히거든요. 그렇구나.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길지 않으니까. 조금 더 설명해드리면은 멈춤, 영어로는 퍼즈인데 이게 작가 본인의 폐경 경험을 적나라하게 풀어낸 에세이예요. 근데 이 책을 번역한 박현주 님이 나중에 이제 후기에 쓰셨는데 메노포즈라는 단어를 완경이라는 단어로 쓰지 않고 폐경이라는 단어로 쓴 이유를 이렇게 풀어내셨더라고요.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에세이를 읽고 나니까 그 이유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폐경하면 우리가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가 느껴지잖아요. 뭔가 사회적인 맥락에서. 근데 이 에세이를 보면은 그 부정적인 단어가 새롭게 열리는 어떤 문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글이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딴 에스컬레이트 되는 느낌. 그리고 뭔가 뒤에 가서는 다 읽고 나서는 저한테는 좀 큰 깨달음을 준 부분이 있어서 특히 매달 생리를 하는 여성 독자들이라면은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되게 표지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아까 사실 선뜻 말로 표현하지 못했는데 그 여성의 저는 혈흔 같은 생리 혈흔 같은 느낌이었어가지고 진짜. 그 얘기를 뱉을까 하다가 이거 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서 했는데 지금 딱 그 얘기를 하셔서 제가 좀 감이 있네요. 그런데 감이 있네. 저는 읽고도 그 느낌 못 받았는데. 감이 있다기보다 이게 되게 잘 이거를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멈춤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더 하자면 네, 궁금해해요. 얼마나 이 글이 이제 33페이지인가 있는데 이거 좀 보여드리고 싶어. 여기 April's Cryologue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4월의 울음일기예요. 크라이와 다이알로그일까요? 그게 이제 결합된 신조어인데 C, NC 이렇게 막 표시가 돼 있죠. 무슨 화학기호 같죠. C가 뭐냐면 cried, 울었다. 그리고 NC는 not cried, 안 울었다. 그러니까 이 그 폐경을 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울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하루에 3번 운 날도 있고 이러네요. 이게 보면은 CCCC도 있죠. 4번 우는 거죠. 근데 이게 보니까 C 곱하기 1 very bad 이렇게 돼 있고. 안 우신 날이 거의 없죠. 이틀? 그러니까. 3일? 4일? 닷새. 그러니까. 5일. 한 달 중에 5일을 안 우시고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우셨어요. 아니 이게 얼마나 세게 표현하셨냐면 이제 거의 그때 죽고 싶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자살하고 싶었다. 이렇게 세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보지 못한 또 그 어떤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또 강하게 가감 없이 표현한 작가를 저는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 경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또 이분 말로는 폐경을 한 여성은 이제 사회적으로 더 이상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냐 평가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냐? 그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에서 제가 이제 리스펙트가 된 거죠. 되게 아름다운 표현이네요. 되게 시적이고요. 강렬함을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시인이라서 그런지 남다르더라고요. 저도 어떤 문장 와, 이 글을 어떻게 이렇게 쓰지? 이런 것들이 보여서 되게 읽고 나서 정말 대단한 작가구나. 그래서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이렇게 당황하면서 읽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되게 궁금하네요.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태욱 PD.
그래서 이 멈춤 이야기 좀 했는데 광현 PD는 어떤 것 같아요? 이 책 좀 읽고 싶으세요? 아니요. 이유는 좀 너무 모호한 글쓰기인 것 같아요. 주제보다도 처음에 리온 대표님이 설명해준 그 뭐 시적인 에세이라고 해서 어렵겠다라는 이미지가 일단 처음엔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꺼려지네요. 평소에 그 여성에 대한 어떤 이해를 위해서 조금 스스로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저렇게 들어서 예를 들면 여자친구가 생리를 한다 그러면은 먹을 거 많이 대령해주고 두유가 몸에 좋대 이러면서 두유 사다 주고 요 정도. 너무 훌륭하시네요. 그러면 나 그거 좀 궁금한데 남자의 입장에서 생리라는 단어가 불편한가요? 불편하지 않은가요? 안 불편한 게 일단 다른 용례들이 있잖아요. 뭐 생리 현상이라든가 뭐 생리적인 뭐 이 직업의 생리 다행히 그런 식으로 그쪽으로만 쓰이는 건 아니라서 그걸 들었을 때 크게 불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뭐 이제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생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자들이 더 불편한가? 굉장히 조심스러워하잖아요.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뭐 요즘은 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항상 그게 좀 안타까워요. 저는. 이렇게 뭐 생리대 빌릴 때도 네. 너 생리대 있어가 아니고 너 그거 있어? 네, 라고 하잖아요. 라던가 되게 조용하게 그거 있어.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또 굉장히 조심스럽게 뭔가 이렇게 쌓여진 거를 건네주죠. 네. 주머니에 쌓여진 생리대를 건네주죠. 그냥 되게 좀 자연스럽게 남자들 앞에서 뭐 일부러 큰 소리로 얘기하는 필요는 없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좀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작가의 글쓰기가 저는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네. 조금 더 다양하고 풍성한 여성 서사가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책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메리 루플의 산문집 나의 사유재산 함께 살펴봤고요. 자, 저희 댓글 소개 좀 해볼게요. 댓글이 꽤 많이 들어왔네요. 댓글 너무 힘이 됩니다. 네, 강현 PD부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먼저 DRB 님께서 사실 이런 거 보면 되게 궁금해요. 어떤 의미로 DRB로 지었을까? 그러게. 이니셜일까? 여쭤보자. DRB님이 만약에 저희 이 회차를 듣고 계시면 DRB 아이디의 의미에 대해서 좀 다시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희 너무 궁금합니다. 네, 아무튼 DRB님께서 이야기해준 책들 다 궁금하고 보고 싶네요. 그림책 이야기해주는 것도 너무 좋아요. 책이 진리를 알려준다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 던져보고 생각해볼 단서를 주는 역할이라 생각하는데 그걸 함께하며 수다 떠는 기분이 들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다행이에요.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뭔가 책에 대해서 그렇죠. 제대로 얘기를 못하고 너무 수다만 떨고 가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팟캐스트 핵심을 짚어주셨네요. 그죠? 함께 수다 저희 떠는. 의도죠. 기획 의도. 네. 책으로 수다 떨기잖아요. 그럼요. 책으로 수다 떨기. 그다음에 CZPS77님. 77년생이신가 봐요. 보통의. 네, 보통. 춥고 더운 우리 집을 최근에 읽었는데 이렇게 소개해 주시니 반갑네요. 각자의 경험담들이 재밌게 와닿았어요. 저의 유년 시절도 돌아보게 되고요. 그래. 춥고 더운 우리 집이 반응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거랑 그렇죠. 그 네. 강물처럼 말해요랑 맞아요. 이 두 가지를 강물처럼, 네. 유독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다음 분도 강물처럼 말해요를 언급해 주셨네요. 이분은 유저 땡땡땡이라고 나오는데요. 읽는 것보다 사는 것에 진심인 1인 여기 있어요. 물론 리온님만큼의 구매력은 아니지만 책 팟캐스트 들을 때마다 인터넷 서점 장바구니에 담겨진 책들이 마구마구 늘어납니다. 그리고 매일 500원 쿠폰 받는 그 느낌 저도 알아요. 반갑습니다. 느낌 아니까. 출석 체크와 오늘의 타임 쿠폰.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방송 덕분에 강물처럼 말해요. 방금 구매하고 댓글 남깁니다. 앞으로 소개될 책들이 궁금해집니다. 춥고 더운 우리 집은 이미 읽었는데 아직 청취 전이라 무슨 이야기 나누실지 궁금해서 늦은 시간이지만 들으면서 자야겠어요. 앞으로 좋은 방송 계속해 주시길 잘 부탁드립니다. MT 캔들님 지난번에도 참여해 주셨는데 네. 다들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책 얘기 마음껏 들어서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해주셨고. 아니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물론 곳곳에 이렇게 숨어 그냥 있어. 곳곳에 숨어 있어.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물론 여전히 음. 팔로우는 21명이지만 아니 이렇게 구독을 좀 용기 있게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지 이래- 않지만 예. 이분들도 목말랐던 거 아닐까요? 이거 어디서 얘기할 데 없었는데 그러면서 댓글까지 남겨주는 이런 친절함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책에 진심인 우리들, 네. 그리고 책에 저 이거 진심인 이거 하나 청취자들. 드릴게요. 네, 읽어주세요. 하하호호님인데 책을 좋아해 잘 듣고 있습니다. 책을 미친 듯 사다가 브레이크를 건 상태인데 다시 지름신 발동하게 만드네요. 이 팟캐가 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에 제안 드리고 싶은데 출연진들의 소개, 이름, 직업 정도만 게시판이나 소개글에 간단하게라도 있으면 더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해당 클립에서 소개하는 책 리스트도 텍스트로 올려주시면 청취자들이 책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 제안이어서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제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그러게요. 어디에 올릴 수 음. 있는지. 이게 되게 의외로 너무 플랫폼이 여러 개여가지고 맞아요. 사실 딱 중심 플랫폼이 있으면 훨씬 저희가 좋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혹시 좀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해요. 하하호호님. 이렇게 저희 이럴 거면 서점을 살 걸 6회차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도 참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재밌었습니다. 네. 이렇게 책 사나요? 아니요. 세 권 다 안 사? 네. 근데 저 지난번에는 사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뭐요? 당연히 다 까먹었는데. 그 그림책 중에 네. 하루의 설계도. 하루의 설계도인데 어. 사실 하루의 설계도보다도 그분이 쓴 다른 쓴 책? 다른 책, 그 새내기 유령 그거 너무 괜찮아 오. 보이더라고요. 로버트 헌터의 새내기 네. 유령. 태욱 PD는 이번 주 다른 책들 중에 혹시 이번 주 저는 이거 나의 사유재산 메리 루플 네 요거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제가 사는 건 빌려드릴게요. 아니고 빌려드릴게요. 빌려드릴 네. 정도로. 네. 아까 말한 멈춤 네. 한번 네. 멈춤만 읽어보세요. 한번 또 네. 읽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빠이.